지금 미국의 조선 산업은 사실상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핵잠수함 생산 체계는 목표인 연두척이 아니라 1.1척 수준에 머물고 부품 공급망은 이미 30% 이상이 끊겨 마비 직전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연 4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쏟아내며 해군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균열 지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미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이 인식의 변화는 해외 보도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미국이 미 본토 2번째 핵잠수함 건조기지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공정 개선과 설비 확충만 이루어지면 연간 최대 20척 건조 능력까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희망이 아니라 불타는 집에 스프링클러가 터진 수준의 구조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처한 잠수함 생산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은 연 4척씩 원자력 잠수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은 단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공백은 해군 균형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식 조선 공정을 도입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노르웨이도 아니며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여기에 오커스의 실패가 미국의 위기를 더욱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핵잠수함 사업은 18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첫 배치는 2040년대라는 절망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 2곳은 이미 버지니아급도 버거운 상황인데 호주 물량까지 떠안으니 시스템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아시아에서 신뢰 가능한 조선 강국을 오커스 유사 체제에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그 후보는 단 3나라, 한국, 일본, 노르웨이. 그러나 이 셋 중 조선과 원전 그리고 잠수함 기술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 하나뿐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한국을 미국의 생산동맹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맞물립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한국의 공정, 한국의 속도를 빌리지 않으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필요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은 모두 앞뒤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말하면서도 상무부는 농축과 재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외교 전문가들이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되 한국의 핵자립 속도는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진짜 속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손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한국식으로 바꾸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지, 이건 단순히 협력하면 좋지 않냐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략 체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 붕괴, 그리고 그 구조를 한국이 어떻게 다시 세우고 있는지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꽤 오래전부터 공유되던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의 상징인 버지니아급은 그 한 척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 약 120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 30% 이상이 이미 미국에서 생산이 끊겼거나 공급 라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로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순간 미국 해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매년 2척씩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에서는 연 한 척도 간신히 뽑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생산 지연의 원인이 조선소 설비 부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설비가 비어 있는데도 부품이 없어 작업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있는데 탄약이 없는 상태, 엔진은 살아있는데 연료 라인이 끊어진 상태,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해군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각계 부처에서 작은 하나부터 핵심 부품까지 미국의 혈관이 막힌 순간 미국 내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국식 개조. 그리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미국 군수업계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체질 전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속도, 정확도, 병렬화.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조선소가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선체를 수십 개로 쪼개 병렬로 생산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20세기식 직렬 공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자동 용접 비율이 70에서 80%입니다. 미국은 잠수함이라는 이유로 자동화를 제한해 30%대에 머뭅니다. 한국은 설계, 제작, 검사를 동시 진행해 전체 시간을 단축합니다. 미국은 규정 때문에 전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디젤 정의 잠수함을 연 두세 척씩 안정적으로 뽑습니다. 미국은 핵 잠수함을 연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본질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 컨설팅 업체들이 극소수 관계자에게만 공유한 내부 분석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국식 공정을 그대로 도입하면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속도는 최소 30%, 많게는 45%까지 향상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평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만 투입해도 잠수함 한 척의 건조 기간이 8개월 줄어든다. 이건 도와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손도 못 대던 병목을 한국이 한 번에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라는 엔진이 없으면 미국 조선은 다시 움직일 수 없다. 지금 미국 해군의 조용한 공포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은 1년에 원자력 잠수함 4척씩 나오고 미국은 한 척도 버거운 상황에서 한국이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이 예전의 한국과 같습니까?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젤 정의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고 1조 원대로 유럽 최신형 잠수함을 만드는 신화를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장영실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한국형 핵잠수함은 최소 5,000에서 6,500톤급 70메가와트급 원자로 90일 이상 작전 지속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처럼 3,000톤급 원자로를 태우는 괴물이 아니라 한국 해역과 동북아 전장에서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크기와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된 최적화 모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미국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 기술로 SMR을 개발한 국가입니다. 10년 넘게 연구한 소형 경수로 기반 기술, 축적된 냉각 제어 시스템, 국내 원전 운영 경험, 그리고 차세대 연료 시스템 설계까지 미국은 한국의 능력은 있는데 승인은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능력이 미국에게 필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단번에 브라질처럼 자급과 자립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이 가장 꺼리는 그림입니다. 브라질은 우라늄 채굴, 농축 연료 제작, 원자로 탑재, 핵잠 건조까지 모든 단계를 자국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만 지원하고 원자로는 브라질이 직접 만들고 있죠. 미국조차 브라질에는 핵 개발 의심을 쉽게 제기하지 못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관리 체계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미국은 절대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부처들이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놓고 싸우고 있고 상무장관은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불가능한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하라는 메시지를 섞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지금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기술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펼쳐진 외교의 판은 한국이 미국에게 끌려가는 모양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구멍을 채워주는 형태로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라늄 농축 권한, 재처리 권한, 한국형 핵잠수함, 그리고 한반도 안보의 미래는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된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잡은 이 기회는 단순히 국방력을 늘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간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를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미국이 말합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못 이긴다. 그것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미국의 생산 체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요. 바로 여기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슈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허락을 받으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연료를 누가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 연료를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고 운영할 역량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걸 미국은 오래전부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 중심으로 짜였고 한국의 핵연료 자립을 제한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잠수함 속도가
연 4척을 넘고 미국이 연 한 척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되자 판 자체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적 부담을 줄여주는 구원카드로 봅니다. 한국이 빨리 더 많은 잠수함을 만들수록 미국의 해양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시험받는 쪽은 한국이 아니다. 시험받는 쪽은 미국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이제 미국에게 허락받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구멍을 채워주는 대가로 기술 주권을 회수하는 교환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한국 핵잠수함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의 시계는 뒤처지고 중국의 시계는 너무 빠르며 한국의 시계만이 정확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멈춰버린 조선 능력을 되살리고 해군 균형을 다시 세우고 동맹의 전략적 공백을 실제로 메우는 핵심 엔진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7일 핵잠 예산 20조 편성안 이유 영상입니다. 세계 주요 군사 전문지들이 최근 일제히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2025년 10월호에서 한국은 이제 바다 아래서도 전략적 발언권을 갖게 될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추진 중인 핵잠수함은 단순히 원자로를 단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 타격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산 안창호급에서 사용된 6개의 수직 발사관을 대폭 확장해 최대 14여 기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 억제력에 버금가는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는 한국의 핵잠 계획을 아시아의 바라쿠다 프로젝트라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은 4,700톤급 핵잠으로 재래식 무기만을 운용하지만 핵 추진 덕분에 작전 지속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구상 중인 5,000톤급 핵잠도 이와 같은 컨셉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처럼 핵무기 없이 핵 추진만을 이용하는 모델을 채택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논란 없이도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전략 자산 확보 경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추진 방식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방위사업청 중심의 프로젝트였지만 이번에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외교부까지 동참하는 범정부형 모델로 진행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기술력 전체를 끌어올리는 산업전략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방산기술뿐 아니라 해양 플랜트, 극한재료공학, 방사선 차폐기술, 고내열 합금 제조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민간용 MMR인 모듈형 소형 원자로의 원자로, 냉각계통을 해군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준까지 축소 설계했으며 한화오션은 이를 잠수함 구조체에 통합하기 위한 연구를 2024년부터 병행 중입니다. 이 기술적 난이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핵잠의 핵심은 작은 공간 안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열 제거 시스템, 즉 냉각제 순환 구조입니다. 냉각제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원자로는 폭주하거나 정지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원전의 자연순환 냉각 기술을 군용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리원전에서 검증된 자연대류 냉각 기술은 전력 차단 상황에서도 원자로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핵잠의 생명줄이 될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핵잠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외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직접 제공하거나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에 제한적 기술 협력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에 핵 추진 잠수함용 연료 지원을 허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인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 간 협정을 개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보유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제인스 위클리는 한국이 2035년 이전에 실전 배치 가능한 핵잠수함을 확보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개념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디젤 기반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 추진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작전 지속 시간이 최대 3주인 일본 잠수함과 달리 핵잠은 3개월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전략의 단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핵잠 개발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효과를 낳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철룡 미사일, LSAM 등 모든 체계가 이미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바닷속 전략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핵잠이 메우는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하늘, 땅, 바다 모두를 자국 기술로 방어하는 세계 최초의 비핵 강국으로 자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전 방향은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와 인도양까지 확장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핵 억제력으로 불립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6나라만이 보유한 이 체계를 대한민국이 완성한다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외신들도 이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홍에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핵잠 개발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경계했고,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균형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확장이 아닌 핵심 기술 독립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핵심 기술 기업들이 총동원됩니다. 특히 소형 원자로의 개발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국산 원전 기술을 군사 수준으로 축소 및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수함 한 척당 약 3조에서 3조 6천억 원, 총 세서 6척을 건조할 경우 최대 20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KF-21 차세대 전투기 총 사업비인 16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로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사업이라 불릴만합니다. 그만큼 정부는 국방부 단독 사업이 아닌 총리실 산하 범정부 사업단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방대한 만큼 산업계와 연구계, 원자력계, 외교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종합 프로젝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산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 조정 문제로 번번이 지연되곤 했지만 이번 핵잠 사업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개념 연구 단계였던 사업이 불과 몇 주 만에 예산 편성안으로 넘어간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사용된 AIP 시스템과 리튬 전지 기반 자망 제어 기술이 핵잠용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급의 3번함은 리튬 배터리 기술의 실증용으로 개조되어 원자로 제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험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한국은 민수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3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통해 축적한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경험이 군사 원자로 설계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군사용 원자로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이미 검증된 원자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유리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잠수함 건조가 아니라 한국판 핵억제 3축 체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LSAM, 현무5, 철룡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킬체인과 KAMD 방어망 위에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제3의 억제 자산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KF-21이, 땅은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바다는 핵잠이 지킨다는 3중 방어 구도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빠른 전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이 2010년대 초반 예산 낭비 논란으로 조롱받았지만 불과 10년 만에 6세대기 기술을 접목한 전투기로 진화했듯 K9 자주포 역시 1990년대 후반의 기초 연구가 20년 뒤 세계 시장 1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때처럼 지금의 핵잠 계획도 불가능하다던 말들이 10년 후 어떻게 그렇게 빨랐나로 바뀔 것입니다.
미국 펜타곤의 고위 전략가들이 최근 한국 해군의 데이터를 보고 그야말로 멘탈이 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 무기가 잘 팔려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고 있던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기술적 목줄을 이용해 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필요할 때 아주 조금씩 감질나게 기술을 던져주면 한국이 감지덕지하며 따라올 거라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큰맘 먹고 이제 기술 좀 줄까 하며 생색을 내려고 카드를 꺼낸 순간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완성해놓고 설계도면까지 마친 상태로 미국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과외 선생님이 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쳐주려고 책을 폈는데 학생이 이미 대학 수학 논문을 쓰고 있는 걸 본 것과 다름없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네이버 뉴스와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개발 속도에 대해 매우 기이할 정도의 우려와 찬사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디젤 잠수함이라 하면 작전 반경이나 자막 능력의 한계가 명확해서 연안 방어용으로 분류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배지2와 배지3의 제어는 이 상식을 완전히 파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한국의 차기 잠수함 설계를 두고 이것은 재래식 잠수함의 탈을 쓴 사실상의 핵 잠수함 설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바로 선체의 직경과 배수량 그리고 내부 공간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3,000톤급을 넘어 4,000톤급 이상으로 체급을 불리면서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을 6개에서 10개까지 늘려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을 더 싣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수함의 심장인 동력계를 언제든지 원자로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공간, 즉 모듈형 설계를 이미 완료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의 비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쇄만 풀리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2년 안에 원자력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다는 보고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지난 20여 년간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는 높이가 불과 5에서 6m 수준으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선체 지름인 10m 내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입니다. 개발 비용만 약 3,500억 원이 투입된 이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논의할 만큼 검증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너네 기술 없지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말하기엔 한국은 이미 엔진만 걸면 튀어나갈 준비를 끝낸 스포츠카에 시동을 켜놓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최근 분석을 보면 미국의 당혹감은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산 생태계는 미국의 승인 없이도 독자적인 전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핵심 부품인 전투체계나 소나 시스템을 미국에 의존했지만 현재 한국은 하나오션과 LRG 넥스원이 협력하여 잠수함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지휘 체계와 소나 시스템의 국산화율을 9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술 통제를 하려야 할 건덕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를 세계 최초로 적용해 디젤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수중작전 지속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것은 사실상 핵잠수함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내정지가 온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을 주면서 통제권을 행사하려 했는데 한국이 그거요? 저희 창고에 다 있는데요? 라고 답하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핵잠수함 보유 전력인 오커스 동맹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더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기술도 없고 인프라도 없어 빨라야 2040년에나 잠수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농축 우라늄만 있으면 1년 안에 원자로를 탑재한 잠수함을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조선업 인프라와 원자로 설계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포보스 지는 이를 두고 미국이 엉뚱한 곳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세계 최고의 비핵잠수함 건조국에서 잠재적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진화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뉴스들 이면에는 이처럼 미국조차 계산기를 두드리다 과부하가 걸릴 만큼 한국의 기술적 도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제안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는 미국의 최신형 공격 원전
원잠인 버지니아급의 버금가는 한국형 원잠의 청사진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펜타곤이 한국의 잠수함 전력을 보고 진정으로 경악한 지점은 단순히 잠수함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디젤 잠수함이라는 하드웨어적 한계 속에서 원자력 잠수함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전략적 타격 능력을 기형적일 만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된 수직 발사관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핵 잠수함의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국가이며 이는 잠수함 운용 교리를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통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수중에서 고압의 가스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점화하는 콜드런치 기술이 핵심인데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군사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느긋하게 지켜보았으나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상 사출 시험부터 수중 잠수함 발사까지 불과 수년 만에 독자적으로 성공시키며 현무포 다시사라는 괴물 같은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미국에게 뇌정지를 선사하냐면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잠수함을 잡는 헌터킬러 역할에만 머물기를 바랐지만 한국은 수직 발사관 10개를 장착한 배치2를 통해 유사시 평양은 물론 주변 강배국의 전략시설까지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을 갖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이 건조 중인 3600톤급 배치2 잠수함은 국산화율이 80%에 육박하며 척당 건조 비용만 약 1조 원이 넘는 거대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는 잠항 시간을 기존 납축 전지 대비 3배 이상 늘려 160% 향상된 수중 작전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의 웬만한 핵잠수함도 부러워할 만한 정숙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땐 20노트 이상의 속도로 적을 추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괴물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상에서 언급된 소나와 수중 드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입니다. 영국의 군사 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해군 시고스트 프로젝트를 심층 보도하며 한국 해군은 유인 잠수함과 무인 수중 처리기가 협동 작전을 펼치는 멈티 개념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실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주도하여 개발 중인 수중 자율주행 탐사 로봇과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은 모함인 도산 안창호급에서 분리되어 적의 한국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매복하거나 기뢰를 탐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이 현재 보잉의 오르카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며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한국은 이미 검증된 중형 잠수함 플랫폼에 소형 무인기를 탑재하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기술 격차를 좁혀버렸습니다. 소나 체계 역시 과거 독일제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선체 부착형 소나, 예인형 소나, 헐마운트 소나 등 통합 소나 체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바닷속의 잡음을 걸러내고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잠수함 스크류 소리를 잡아내는 수중의 기를 우리 기술로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핵심 센서 기술을 통제하면 한국 잠수함은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겠지만 한국 기술진은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짜내어 미국 장비보다 한국의 동해와 서해 환경에 더 최적화된 탐지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게 이 기술 필요하지? 라고 물어볼 시점에는 이미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거 옛날 버전이던데 저희 신형 써보실래요? 라고 되물어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유물인 원자력 협정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 제약 조건을 극한의 기술력으로 극복해낸 한국의 사례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임이라.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 방위 산업의 급성장을 다루며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기술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당장 통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은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과 필리핀, 폴란드 등 각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조차 자국의 조선업 붕괴로 인해 쉽사리 제한하지 못하는 납기 중수와 유지 고수 능력을 한국만이 보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거대한 잠수함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입니다. 잠수함 한 척을 수출하는 것은 중형차 1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여기에는 철강, 전자, 통신, 화학 등 대한민국의 모든 첨단 산업 역량이 총 동원됩니다.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 도크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활기를 되찾는 모습은 방위산업이 곧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미국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기술을 통제하려 할
했던 그 작은 동맹국이 이제는 자신들의 안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이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승리이자 미국조차 말을 잃게 만든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6일 한국이 잠수함 1위 제조국된 상황 영상입니다. 지금 세계조선 산업은 거대한 침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조선 사업이 쇠퇴하면서 제조 인력이 부족하여 함선과 잠수함을 건조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또 유럽은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설비로 생산 능력이 급감했고 일본은 조선 기술 인력 단절로 과거의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저가벌크선 중심 구조가 한계에 부딪히며 첨단 군함과 잠수함 분야에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업 특성상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고 바로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건조에 따른 숙련자가 필요하고 그 숙련도는 최소에서 10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고급 기술 인력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검증된 잠수함과 함정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사실상 유일한 완전체입니다. 전 세계가 잠수함과 군함을 늘려야 하는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부족한 지금 공급이 무너질수록 한국의 조선과 방산 주도권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와 건조할 수 있는 세계 8번째 국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한화오션이 진수한 KSS-3 배치2 장형 실함은 3,600톤급 플랫폼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세계 최상급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군 전력뿐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잠수함 시장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해외 매체들은 매우 민감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12척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서 KSS-3급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며 캐나다 총리가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장형 실함 내부를 확인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역시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은 지금 파도가 아니라 지각 변동에 가깝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이전에 없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잠수함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장 큰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한국 잠수함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국제 상황이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인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잠수함 경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고 미국부터 중국, 인도, 프랑스, 호주까지 모두 천문학적 예산을 집어넣고 수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잠수함 패권을 위협하는 진짜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전문지 네이벌 뉴스가 최근 보도한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매사추세츠 인도 소식은 미국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태평양에서 중국 공고형 핵잠수함이 빠르게 늘어나자 미국은 버지니아급을 매년 2척씩 밀어넣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아르헨티나의 스콜펜급 잠수함 3척을 23억 유로 즉각 내주며 잃어버린 잠수함 시장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 전략적 영향력, 그리고 미래 해양 패권까지 모두 걸린 거대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 한 국가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KSS-3 배치2 장형 실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외신들이 비핵 잠수함의 끝판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 기준을 재정의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입니다. 3,600톤급의 장형 실함은 SLBM 10기를 탑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20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3,000에서 4,000톤급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조차 리튬이온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안정적으로 탑재해 실전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잠수함이 사실상 한국 기술 100%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SLBM 발사관부터 전투체계, 소나, 배터리, 자망 제어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국산입니다. 겉만 한국이 아니라 속까지 완벽히 한국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잠수함은 국가의 전체 과학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이기 때문에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춘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 영역에 한국이 정면으로 뛰어들어 기준을 새로 세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가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조선소에 와 장영 실험 내부를 꼼꼼히 살펴본 건 외교 의례를 넘은 행동입니다. 캐나다의 12척 규모 잠수함 사업은 약 60조 원에 가까운 초대형 계약이고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입니다. 캐나다가 원래 검토하던 핵잠수함은 유지비만 연간 한 척당 1조 원 이상이라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KSS-3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디젤 잠수함인데도 핵잠수함에 준하는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고 가격도 절반 이하이며 SLBM까지 탑재 가능한 구조. 캐나다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셈입니다. 필리핀의 반응도 강렬합니다. 남중국해 분쟁이 날카로워진 지금 필리핀에게 잠수함은 생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은 필리핀이 프랑스나 독일 제품을 보면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바로 유지비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한국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작전 능력이 필리핀의 현실과 딱 맞습니다. 은밀성, 장기작전, 전략적 억제력을 동시에 갖춘 모델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 모델이 사실상 1순위로 분석된 이유입니다. 전 세계가 잠수함 경쟁에 뛰어드는 지금 이 흐름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잠수함은 단순한 조선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전자, 통신, 배터리, 미사일, 소재공학, AI, 조선공학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많이 생산할수록 국가 기술력 자체가 한 단계씩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장영 실험을 통해 방사능 리튬이온 기술을 완전히 독립했고 SLBM 체계는 개발 과정에서 이미 해외 전문가들에게 국가급 기술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영향력을 상대 국가의 해군 구조 안에 심는 일입니다. 잠수함을 도입하는 순간 그 국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식 정비, 부품, 전투 체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한국 잠수함이 전 세계 바다 아래에서 한국의 힘을 대신 보여주는 셈입니다. 한국이 단 한 척만 수출해도 그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의 군사적 파트너십에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강대국만 누리던 외교적 카드가 한국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장영 실험이 보여준 기술력은 비핵 잠수함 기준에서 사실상 세계 최정상입니다. 전 세계가 잠수함 경쟁에 돌입한 이 시점에서 한국은 기술력, 가격, 생산 속도, 확장성까지 모두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수중 시장을 뒤흔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한국의 잠수함은 바다 아래에서 한국의 국기를 대신 들고 있습니다. 고요한 물속 아무도 모르게 접근해 SLBM을 숨기고 20일 넘게 작전하며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는 그 한 척이 지금 한국의 미래와 기술력 그리고 자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바다 및 판도가 갈라집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서울에서 이미 역사적 합의라 못 박았고 워싱턴은 한국과 연료 규제 운용을 함께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불안도 한 방에 해소시키는 말을 미 국방장관이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핵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더 잘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냐 못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또 얼마나 더 위력적인 잠수함을 만드는지에 초점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남 얘기라던 금기가 깨지는 순간 한국의 조선, 원전, 전력 운용이 하나로 물려 들어갑니다. 디젤에 숨이 찰 때 핵 추진은 조용히 더 깊이, 더 오래 버팁니다. 이 문이 열리면 동북아의 수면 유지형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수면 아래의 규칙 자체가 우리 쪽으로 재작성됩니다. 국내 보도 또한 방향이 같습니다. 방한한 미국 국방장관은 전폭 지원과 모범 동맹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 가동의 신호입니다. 정부는 이미 2030년대 중후반 첫 핵잠 진수를 목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과 한미 실무 협의체 설치를 선언했습니다. 일정이 보수적으로 잡혀도 공정은 병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선체화 체계를 설계하고 미국은 연료와 규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협업 구조입니다. 모든 핵심은 문서의 문장입니다. 공동 팩트시트에 연료, 규정, 훈련의 세부 경로가 명확히 명시되는 순간 또 그 문서가 공개되는 날 우리 바다의 지도가 실제로 바뀝니다. 먼저 이번 변곡점의 팩트를 외신 보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주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메시지를 공개했고 곧바로 방한한 미 국방장관은 동맹 현대화의 일부로서 한국의 핵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는 톤으로 재확인했습니다. 핵심은 무장, 즉 핵무기가 아니라 추진 체계이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미국과 연료 안전 규정 분야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신호가 동시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회담 기록을 따라가 보면 향후 절차도 공동 설명 자료와 공동 문서 순서로 공개될 수 있음을 예고했고 이는 단발성 발언이 아니라 관료제의 문서 경로를 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외신들이 꺼낸 단어가 역사적입니다. 금기였던 기술 공유의 장벽을 일부라도 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지금일까요? 외신은 두 개의 균형추를 듭니다. 하나는 영내 억제태세 재설계입니다. 북한의 SLBM과 핵 추진 잠수함 시도, 중국의 원해 활동 증대 속에서 동맹 억제의 빈틈은 지속 자망과 고속 기동, 그리고 미국이 하는 적성국의 원의 추적이라는 세 단어로 압축됩니다. 디젤 전기 체계의 체류 한계는 물리법칙이며 장거리 연속 추적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은 시간과 속도 방정식에서 핵 추진 플랫폼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한국 핵잠이 전력화되면 한반도 주변의 대잠 경합에서 추적선의 길이가 늘어나고 음문 데이터베이스의 두께가 달라지며 결국 SSBM과 SSN에 대한 상시 추적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산업과 기술 동맹의 심화입니다. 조선과 원정 유제가 한 묶음으로 결속될 때 미국은 동맹 분담의 품질을 얻고 한국은 전력과 산업을 동시에 확장합니다. 이 교환이 맞물리니 국방과 경제가 함께 가속되는 구조가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추진 기술을 외부와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통적 예외는 1958년 체제의 영국, 그리고 2021년 이후 오커스의 호주가 대표적이죠. 미국 의회조사국의 정리에서도 영국 이후 최초의 사례가 호주라는 점이 반복 확인됩니다. 이 희소한 원자력 추진 기술 공유의 반경안으로 한국이 들어간다면 이는 단순 승인이 아니라 동맹 신뢰의 수치화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핵연료와 원자로 정보는 미국과 동맹을 넘어선 혈맹에게만 공급된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국무와 에너지 라인이 함께 호명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담보는 무엇일까요? 외신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한국의 강점은 세계 톱티어 조선 역량입니다. 초대형 도크와 모듈 공법,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신뢰할 수 있는 납기 준수 능력은 이미 글로벌 레퍼런스입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연료와 규정입니다. 핵잠의 심장은 원자로이고 그 원자로를 움직이는 피가 바로 추진용 핵연료입니다.
이 연료는 고농축과 저농축으로 나뉘는데 단순히 우라늄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펙, 보관, 보안, 사후 처리까지 전 과정이 국제법과 규제의 집합체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단계를 국내법, 한미원자력협정,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한미협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외신은 이번에 미국이 그 병목을 풀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와 에너지부가 행정과 규제 절차까지 함께 지원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즉, 한국은 선체와 체계 통합을 막고 미국은 연료와 원자로 규정을 감독하며 상호 인증하는 새로운 분업 체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과 속도, 운영 디테일은 한국의 강점이 발휘되고 안전과 감시, 규범의 신뢰는 미국의 체계가 뒷받침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잠수함 건조지 문제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특정 조선소, 즉 필리 조선소 언급은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곳에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인프라도 원자력 안전시설도 숙련된 인력도 없습니다. 모든 걸 새로 짓는다면 비용은 수조 원, 기간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장보고급, 도산안창호급, 장영실급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해온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체와 체계를 만들고 추진연료와 원자로 규정은 미국 표준을 기반으로 상호 인증하는 혼합형 해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도 국내 건조와 대외 연료 공급이라는 현실적 조합을 선호하는 기류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은 모범동맹이며 최고의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논리와 일정표로 따져도 답은 자연히 한국 조선소로 향합니다. 핵잠이 등장하면 바뀌는 건 전술이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디젤 전기 잠수함은 재충전 주기, 배터리 관리, 스니핑 회피라는 세 가지 벽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수주일, 수개월간 수중 체류가 가능합니다. 평시에는 저속으로 음문을 쌓고 유사시에는 고속으로 표적 접근 및 회피가 가능합니다. 저기 한국 핵잠이 어디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바로 이 심리가 핵잠의 진짜 무기입니다. 상대 SSBM이나 SSN이 어디에 있든 한국의 핵잠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가 억제 효과를 만듭니다. 그 심리 하나가 도발의 기대 효용을 낮추고 오판의 비용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결국 외신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란 이 기대 효용 함수를 다시 쓰는 과정입니다. 한국이 동맹의 가장 민감한 영역, 즉 수중 억제를 분담하면 미국 SSN은 세계 전역을 더 넓게 운용할 수 있고 동맹 전체의 억제력 총합이 커집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은 단순히 미국 무기를 사는 수요자가 아니라 안보 공공재를 생산하는 국가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 손에 꼽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파문도 예상됩니다.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북한은 위협적인 언사를 내뱉겠지만 한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핵추진이며 국제규범 내에서 억제의 공백을 메우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경로입니다. 외신들은 서울이 워싱턴과 베이징 양측의 군비 경쟁이 아니라 감시, 추적, 억제 역량 강화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전합니다. 즉 군사적으로는 강경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안정적인 이중 억제 구조를 만드는 전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균형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동북아 해역에서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질서를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힘은 군사와 외교를 동시에 조율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합니다. 이런 나라의 안보는 단단하고 국가는 안정돼 산업은 멀리 갑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것은 무기 구매가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 재편입니다. 바다 아래의 규칙을 우리 손으로 다시 쓰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다음은 25년 1월 21일 한국조선업 상한가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꺼리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세계 군사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뜨거운 현장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디펜스 뉴스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왜 한국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마다 주변국으로부터 미묘한 압박과 견제를 받는 걸까요? 대형 헬기 탑재함 같은 경항공모함급이나 상륙작전 지원함을 건조하려 할 때 우리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력 아니냐며 손을 내저은 강대국
상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술 이전을 조금 해줄 테니 핵심은 건드리지 말아라 같은 일종의 갑질 요구도 들어왔다는 얘기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 업체들은 세계 상선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역량을 지렛대로 삼아 군함 건조 분야까지 점차 스펙트럼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대형 상륙함 수송함 분야에서 독도급, 천왕봉급 등 다양한 성과를 일궈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남아시아 등 신흥 무기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을 격퇴하기 위한 상륙함대 증강이 한국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투함 건조 이전에 한국이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자랑하는 뛰어난 상선 건조 기술력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이나 LNG 운반선, 또 컨테이너선 등에서 세계 발주량을 선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역량은 군함 건조 분야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천왕봉급 상륙함에는 이런 기술력이 녹아들어 자국 해군에 전력화했고, 또 헬기를 운용하며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상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이 예의주시하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도함, 마라도함은 잠재적으로 경항공모함 역할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도 기술 도입 문의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가 운영 중인 마카사르급 LPD는 한국 기업인 대선조선과 인도네시아 PTPAL 간 협력 프로젝트로 탄생한 모델입니다. 이 배는 필리핀, 페루,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되어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군함 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방산업체들이 주변국의 미묘한 압박과 갑질을 이겨내고 대형 상륙함 건조 역량을 쌓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군력 강화는 필연적이며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옆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27 회계연도 말까지 3,500톤급 물류지원 선박 2척, 2,400톤급 상륙정 유틸리티 4척, 그리고 더 작은 기동지원 선박 4척 등 총 10척의 상륙 수송 함정을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남서쪽 군도 방어와 중국 해양 진출 억제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호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전략 검토를 통해 18대의 중형 상륙정과 8대의 대형 상륙정을 도입하며 대양 해군 수준의 상륙 전력을 완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다멘 쉬비아디스의 LST-100 디자인을 채택하고 자국 조선사가 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호주 육군참모총장 사이먼 스튜어트 중장은 2026년 말 첫 중형 함정, 2028년 말 첫 대형 함정을 건조할 것이라며 굉장히 빠른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타르라급 LPD 2척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2척을 인도네시아 PTPAL에서 건조 중입니다.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니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군도에 꼭 필요한 상륙 전력 확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22년 자국 조선소가 건조한 유상급 LPD를 취역시켰고, 인도는 2021년 LPD 내척 도입 사업을 공고했다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역시 상륙 수송함 확보 의지는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 호주처럼 자국 내 건조 우선 원칙이 확고하거나 이미 계약이 진행된 곳은 한국 업체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동남아, 남아시아 시장이라면 충분히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카사르급 같은 호평 사례와 독도마라도 같은 대형함 건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게는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상륙 수송함 수출 시장에서 얼마나 강점이 있는가를 파헤쳐 봅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 건조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대형 블록 제작 능력과 용접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이고, 조선소 자동화라고 하는 스마트 야드 등에서도 경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군함이라고 해서 이 기술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공정이 요구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조선소는 이미 해군 함정 건조 노하우를 다년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독도급 마라도함은 물론
동남아 여러 나라에 수출된 마카사르급 그리고 필리핀 호위함처럼 실제 운용 중인 성과가 이미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구매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운용 중이라면 검증된 거 아니냐는 신뢰를 얻기 훨씬 쉽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조건도 완화해 판매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고비용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협상 여건에 따라 상대국 조선소와 합작 건조, 부분 기술 이전 등 맞춤형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부식화된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 뒤처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기 바쁠 것입니다. 이는 국산화를 원하는 구매국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 외교적 제약인데요. 과거 한국이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개발할 시기에 일부 주변 강대국에 압박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굳이 그 정도 크기의 상륙함이 필요한가? 해군이 항모 같은 함정을 갖추면 지역 긴장만 고조시키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발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압박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만들지 말라고 선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수출 제한을 문제 삼아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국산 기술을 독자 개발해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별 동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나이카이 조선 같은 자국 조선소 등을 통해 LSV, LCU 기동지원함 등 10척을 건조 예정입니다. 자국 우선 방산 정책이 강력하므로 한국 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주인데요. 호주는 대형 상륙정 LCH와 중형 상륙정 LCM을 자체 조선소인 오스탈에서 건조 예정인데요. 이미 다멘 쉬비아디스로부터 디자인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해외 업체 협력 가능성은 일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호주도 한국이 주도 수주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국가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마카사르급 LPD 2척을 운용하고 추가 2척 건조 중으로 향후 더 큰 규모의 상륙함 혹은 지원함을 추가 발주할 경우 한국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국산화 정책이 강하지만 유샹급 만톤급 LPD를 이미 한 척 확보했지만 추가 건조분도 자국 우선 정책 예상이지만 과거 한국과 잠수함 기술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현재 LPD 내척 사업을 계획했으나 인도 방산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지연 중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메이크 인 인디아의 기조로 인한 건데요. 현지 조선소와의 합작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기술 이전과 현지 합작을 적절히 제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이렇듯 일본, 호주처럼 이미 자국 건조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나라들은 어렵지만 동남아나 남아시아로 내려가면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한국산 군함을 이미 운용 중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상당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함정 수출 가능성을 모색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은 해양 안보를 위해 초계함, 호위함, 그리고 상륙 수송 능력을 갖춘 다목적 함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업체들은 가격 대비 성능을 주무기로 당신들이 원하는 무장 전자장비를 통합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미국이나 유럽 경쟁업체들이 갖고 있지 못한 상당한 메리트일 뿐만 아니라 훨씬 유연한 협상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호세리잘급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할 때도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이 요구하는 무장 옵션인 미사일, 시위즈, 전자전 시스템 등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안했고
비교적 짧은 납기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발주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자체 운영 중인 독도마라도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고객들이 원하는 중대형 LPD를 맞춤형으로 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인도가 3만에서 4만 톤급 대형 함정을 원하든 동남아 국가가 1만에서 2만 톤급 LPD를 원하든 한국의 조선소들은 다양한 스펙에 대응할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